1월 시장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1월 시장이 전체 시장을 많이 대변을 해주는데 항상 미국 시장을 보면 답이 나온다 했잖아요. 이 시장의 주도주는 글로벌하게 그 테마가 공통적으로 형성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제일 강한 게 뭔가? 우리 그 박세익 대표님이 자주 쓰시는 말씀 중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튀어오르는 것도 빠르게 올라옵니다. 네. 물속에다 공을 집어넣었을 때 더 세게 튀어오르는 것처럼. 네. 근데 깊이 집어넣을수록 어느 순간까지는 튀어오르지만 그 이상으로 또 얼마나 갈 거냐는 또 다른 이야기이지 다르죠. 않습니까? 네. 거기서부터는 어떤 반등보다는 이 추세의 기울기가 계속 이어질까를 봐야 하는데 예전처럼 여기서 뭐 3천을 갈 수 있습니다. 얼마를 갈 수 있습니다. 까지 혹시 보이는 지점이 조금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코로나가 터졌던 그때는 제가 자신 있게 3천 돌파인데 했잖아요. 그때 한 번도 1700쯤에 그 예, 말씀하셨었죠. 1700쯤에 뭐 조정 자꾸 얘기할 때 그런 한 번 더 빠지는 거를 두려워해서 그때 막 너무 막 곧버스를 막 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1등부터 10등까지 주식 산 내역을 보니까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년에 3천 가니까 버티시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왜 3천 아니 2018년 1월 달 고점이 2,600이었는데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무슨 3천이야. 그러니까요. 네, 2,200만 가도 다행인데 그랬을 때도 왜 3천이냐 하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게 이제 활을 쭉 당겨주는 효과가 네. 있다 했잖아요. 물에다가 공을 확 집어넣는 듯한. 이번에 그 정도까지 갔느냐라고 보면 그때는 PBR 0.6을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번에 0.8을 살짝 깨고 올라왔죠. 예. 그래서 이번에 튀어 오르는 게 지난번 3,300까지 가던 그 정도의 어떤 모멘텀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깨질 때 우리 시장이 먼저 51% 빠졌다가 그 다음에 37% 올라가는데 그때도 보면 500에서 633, 500에서 633, 그 다음에 떨어질 때 9.11 테러 터지면서 460 갔다가 그때부터 이제 쭉 올라가거든요. 네. 그때도 9.11 테러라는 게 터지면서 마치 코로나 때 이렇게 한번 또 고무줄을 확 잡아당겨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게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0.8을 깼다가 이번에 올라오는 흐름은 2,9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2,900. 2,900 정도.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 2,900이 하반기에 나오는 흐름이 아니라 상반기에 어느 정도 2,750 정도까지는 반등이 들어가는 흐름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흐름에 못 먹잖아요. 네. 그러면 매매가 꼬이게 되는 거죠. 이번에 만약에 상반기에 벌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바로 직전 고점이었던 2,502를 뚫으면서 만약에 2,600 가잖아요. 네. 그러면 확실하게 저번 2,150이 바닥이었네. 그러면서 시장의 저점은 확인됐으니까 2,600, 700에서 주식을 사면 되게 애매한 지수예요. 그렇죠. 싸게 살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 1월에서 3월까지 일단은 점수를 내야 된다. 그 점수를 내놓고 시장의 상황을 5월 달쯤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생각했던 것보다 리오프닝에 대한 소비가 어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면 그쪽으로 다시 투자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추가적인 점수를 내야 되는데 이 1, 2, 3분기가 어쨌든 무조건 10%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박세익 대표님은 축구 좋아하시니까 전반 초반에 공격을 세게 들어가야 된다. 득점해놔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약간 조금 이제 또 어려운 게 뭐냐면 한 2,350선에서 사도 한 25에서 45% 연간 수익률을 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지수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 뭐 25%에서 45%면 한 500에서 많게는 뭐 한 1,000포인트 이상까지도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포인트는 2,900 정도만. 그렇죠. 500에서 1,000포인트 더 올라가야 그 수익률이 지수만으로 난다면.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500포인트 정도까지 2,900선까지 간다라면 그 안에서 수익률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그렇죠.
또 고민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운용을 하는 이제 묘인데요. 그렇죠. 그건 이제 선수들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더도 보면 87년 블랙 먼데이가 있었을 때 빠질 때 지수보다 더 빠져요. 왜냐하면 피터 린치의 포트폴리오에 60%는 턴어라운드 성장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빠지는데 올라갈 때 또 더 강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재작년 5월 달에 주식을 거의 다 팔았다가 작년 5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위에서 떨어지는 거는 3,300에서 2,600까지 가는 건 다 피했어요. 다행스럽게 피했는데 이 2,600에서 2,150 찍을 때는 손해가 나죠. 손해가 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마음이 좀 편안한 이유가 이번 2023년 장에서 저희가 수익 낼 때는 잘 내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 시장이 30% 올랐거든요. 그때 코스피가. 근데 저희가 이제 제일 못 본 계좌가 이제 40%였고 40에서 60% 수익을 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까지 한 70% 수익을 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수보다 저희가 수익을 더 잘 내는 게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은 그렇게 이제 시장을 비트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을 비트하는 방법은 그때 2020년 하반기에는 당시에 저희가 딱 보고 이번에 전기차네. 그래서 빅7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하면서 이 빅7 다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 중에서 나랑 궁합이 잘 맞고 우리가 리서치를 충분히 해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두세 개만 집중해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펀드들은 보면 그냥 무난하게 45종목에서 많이는 70종목, 100종목 쭉 깔아서 가다 보니까 시장을 이기기도 하고 못 이기기도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올라가는 장에서 얘가 주도주다 하면 집중을 하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15종목이었어요. 어쩔 때는 12종목 정도까지도 압축을 했었는데, 상반기 그때 코로나 때 상반기 때 2차 전지로 먹고, 그리고 트럼프 바이든 선거 있고 11월 달부터는 이번에는 반도체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로 그 다음에 1월 달까지. 근데 그때 반도체 비중이 거의 50%였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50% 들고 갔고요. 그전 코로나 상반기에는 뭐 LG화 분할하기 전 LG화 LG화학만 25% 한 종목 25% 들고 썼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집중 얘가 주도주다 했을 때 저희가 그 주도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수는 15% 정도 올라도 우리는 많이 벌면 그 두 배인 30%, 지수가 20% 오르면 우리는 40%, 그렇게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살짝 천기 누설 살짝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어디를 이제 집중 공략하실 건지 그 초과 수익을. 그때 다행히 이제 코로나로 다들 이제 우왕좌왕 하실 때 그때 저희가 시장 분석해보고 이건 1100 가는 장이 아니라 블랙 먼데이 때처럼 이게 이벤트 드리븐에 의한 약세장이다라고 보고 빠르게 이제 저희가 대응을 하고 항상 미국 시장을 보면 답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때 나스닥에서 테슬라가 제일 강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번에 테슬라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6개월도 안 돼가지고 7배인가 올랐어요. 테슬라가. 2020년 얘기. 2020년. 그래서 이 시장의 주도주는 결국은 이제 글로벌하게 이게 그 테마가 공통적으로 형성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제일 강한 게 뭔가? 보면 리오프닝이에요. 이번 1월 시장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1월 시장이 전체 시장을 많이 대변을 해주는데 1월 시장에 있어서 지금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보면 이제 섹터별로 좀 큰 종목 중에서 보면 크루즈 같은 게 카니발 크루즈가 15% 이상 올랐고요. 1월 지금 일주일 5일 됐는데 4일이죠, 미국 시장은. 근데 의외로 카니발이 계속 밀리다가 그렇죠. 근래에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그리고 작년 9월에 그 다리 밑에서 말씀하셨던 그 카지노 관련주도 보니까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카지노도 계속 오르고 있죠.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도 강하죠. 항공주도. 그리고 그 항공주 최근에 이제 저희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 항공기 대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항공기 대수가 많이 줄었으니까 많이 또 주문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은 보잉 같은 게 조금 살아나려나? 근데 보면 시세가
탄탄하게 예전에 이제 737 맥스 그 사고 네. 때문에 그 전에 또 많이 눌러져 있었던 것도 있고 이런저런 그런 아이디어를 미국 시장은 매일같이 저희가 아침마다 분석을 하면서 근데 리오프닝이 지금 양치기 소년 됐었잖아요. 예. 2020년부터 21년도에 쫙 올랐다가 뭐 중국이 또 박력 때려버리면서 또 빠지고 그리고 이제 살아나나 했더니 물가 예, 특히나 크루즈 항공만 보자고요. 그럼 비싼데. 유가 제일 영향받죠. 그렇죠. 그다음에 금리 제일 영향받아요. 근데 여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또 주가가 빠지고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 말씀 한번 드렸죠. IQ 80이 되라고. 네네. 예, 내 IQ는 80이라고 생각하라라고 저한테 얘기해 준 그 고수분이 생각을 굉장히 유연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마음속의 선입관, 네 마음속의 고집 이런 걸 항상 지우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2번 속았지만 네.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 일어나는 흐름 보면 역시나 리오프닝이 제일 강하고 그러면 리오프닝이 계속 이어가려면 실제로 리오프닝의 실생활, 실물 경제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리오프닝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가 하나 지금 있었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CES. 네. 그래서 CES에 이번에 어떻게 됐나? 2019년도에 11만 7천 명인가 갔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10만 명.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590 몇 개 참가를 했고 뭐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이제 제가 신문 기사를 쭉 체크하다 보니까 라스베가스의 그 컨벤션의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CES가 끝나고 나도 다른 컨벤션 행사들이 지금 꽉 찼다. 예약이 지금 꽉 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리오프닝이 이제서야 본격화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수가 있어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면 내가 그 바닥에 못 샀는데 네. 그 마음만 이제 우리가 이겨내면 되는데 바닥에서 왜 바닥을 쳤겠어요? 무서운 일이 생겨서 페드가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더 눌러졌던 거잖아요. 네. 그 바닥에서 주식을 못 샀다라고 그걸 아쉬워할 게 아니라 이번에 돌았을 때 의미 있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는데 펀더멘탈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매크로 변수들이 기업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자, 유가 급락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금리 빠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거 보면 또 환율? 환율이 높으면 미국 여행 가고 싶어도 달러, 그쵸.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인데. 겁나죠. 네, 겁나서 못 가잖아요. 근데 원엔 환율은 좋으니까 요즘 일본으로 확 가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환율은 리오프닝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냐? 또 바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이제 양치기 소년이 얘기한 늑대가 이번엔 진짜 오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되니 리오프닝 관련주는 진짜 빼놓고 갈 수는 없는 2023년 내내. 네. 근데 이게 약간 또 시장에 이제 노이즈가 많으니까 그걸 여쭤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기업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또 4분기라든지 1분기라든지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에 보면 시장이 좀 충격을 먹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요거는 조금 염려되지 않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잖아요. 삼성전자 8조 나온 데다가 4조 나와서 기업 실적이 부러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주가는 왜 올라가지? 그래서 기업 실적이 부러지는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이 뭘 잘못 본 거죠? 실적과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연관성, 상관관계, 메커니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왜 주식이 못 올라가? 네, 그러면서 위에서 사고 실적이 부러지니까 이제는 밑에서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더 빠질 거다 생각하잖아요. 네. 그것도 기울기와 관련이 있어요. 네. 네, 기울기가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오는데 2017년에서 18년 요 넘어갈 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보면요. 거의 58조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네.
기울기가 누워버렸잖아요. 네. 원이 58조 8천억 사상 최대의 이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7년 대비해서 증가율이 거의 뭐 똔똔이다 보니까 네. 주가는 2018년부터 박살나기 시작했었죠. 네. 그래서 실적이 부러지니까 주가가 한 번 더 빠질 거다. 이거는 이제 실적과 주가의 그 선행성, 후행성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주식시장은 제가 IQ가 내 IQ는 80인데 주식시장은 2만이라 했잖아요. 네.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실적이 쇼크 날지 어떻게 알았지? 예. 지금 시장이 그걸 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네, 이미 많이 반영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삼성전자 저렇게 어닝 쇼크를 하는데 주가는 왜 오르는 거야? 또 하이닉스도 거의 4분기 적자 나온다는데 예.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메커니즘을 이제는 그래도 와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잠깐 좀 뭐 금리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때 9월 라이브 할 때는 우리가 이야기한 게 연준이 2022년에 금리 4.5%까지 올릴 수 있다는데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는 금리 상단이 뭐 한 5% 혹은 5.25까지도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거 역시 다 반영이 돼 있다. 네. 라고 봐도 되는 그래서 걸까요? 그런 걸 반영을 하면서 우리 시장은 2150을 찍었고요. S&P 500은 3500을 살짝 깼었는데 네. 나스닥은 1880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왜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페드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 금리 안 올릴게라고 얘기 안 해줬어요. 그럼요. 그렇죠? 예. 안 해줬는데 주가는 왜 올라가지? 근데 아니야, 페드 그렇게 금리 그만큼 못 올릴 거야라고 얘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10년물 국채금리. 네. 그래서 7월부터 8월 달 중순까지 8월 말에 있었던 제롬 파월의 잭슨홀 미팅에서 아주 강력한 또 호키시한 발언을 하기 전까지 시장은 반등을 S&P 500이 4,300까지 갔었어요. 네. 근데 그때 4,300까지 갈 때 10년물 국채금리가 2.6까지 빠져요. 2.6까지 빠지면서 10년물 국채금리야. 이 정도 이제 경기 그 6월 달에 CPI가 9.1 찍고 꺾이니까. 네. 이제 CPI 꺾이잖아요. 이 정도면 됐죠 하면서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2.6까지 빠지면서 주가도 쫙 올라갔었는데 네. 근데 제롬 파월이 딱 나타나서 잭슨홀에서 뭔 소리야 너네도 정신 차려. 그렇죠. 아직까지 한참 더 올릴 거야. 홍두깨를 휘둘렀죠. 네, 정신 차려 하면서 뒤통수를 갖다가 거의 네. 10대 때려줬죠. 네. 그러면서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2.6에서 다시 4.2까지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네. 아니야. 이거 이번에 끝난 게 아니라 저도 잘못 생각했었고 예, 그랬었는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3.5까지 빠지면서 2년물도 마찬가지고요. 에이 5.2 아니야. 이제 못 올려. 라고 또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제롬 파월이 나와서 계속 2월 1일 그 다음에 3월 달 FMC에서 올릴 수도 있어요. 올릴 수도 있는데 네. 감히 이제 조금 우리가 페드의 이 피벗 가능성을 또 예측을 해보자. 왜 자꾸만 페드의 피벗 가능성을 예측을 하냐면 페드가 이만큼 점도표를 보여주면서 이만큼 올릴 거야 라고 해놓고 그만큼 안 가요. 안 갔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전망을 해보는 겁니다. 네.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도 2020년까지 3%까지 올릴 거라 했는데 2.25에서 멈췄었잖아요. 네. 그래서 왜 어느 순간에 페드는 금리 인상을 멈췄는가. 그걸 이제 공부를 해봤더니 2019년대도 10년물이 먼저 빠지면서 10년물이 2019년 하반기에 1.5까지 빠져보니까 결국은 페드가 금리를 오히려 낮춰버리고 25 낮춰가지고 그냥 시중금리랑 비슷하게 맞춰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금리를 낮췄었던 2006년 8월 이후에 그때도 보면 5.25까지 금리는 올려놨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쑥 빠지면서 먼저 빠져버리니까 왜 그렇지? 근데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때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나면서 경기 침체가 올 건데요. 예, 물가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경기 침체 올 건데요라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얘기를 해줘요. 네. 그래?
물가가 꺾인다고 해서 봤더니 집값이 무너지기 시작했었죠. 집값이 무너지는 게 나오면서 2007년 이후부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제 본격화되는데, 그래서 이 페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 10년물하고 2년물 국제금리가 앞으로의 물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3.5인데 지금 4.5까지 올려놨잖아요. 10년물이 3.5인데 지금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4.5죠. 예. 기준금리가 4.5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벌어졌는데 금리를 계속 공격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그 전에 보니까 없었더라는 거죠. 네. 2006년도에도 그랬고 2000년도 닷컴 버블이 꺼지기 전에도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가 정책금리 밑으로 내려가면서부터는 딱 금리 인상을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 2월, 3월까지 과연 지금 페드와치가 보고 있는 숫자만큼 네. 네, 계속 그렇게 5월 달까지 해가지고 5.25를 맞출까? 5.25 맞춰놓고 또 하반기에는 금리 내리는 걸로 보고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거 보면서 조금 시장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낙관 편향에 빠진 건 아닐까? 왜냐면 몇 대 맞았잖아요. 홍두깨로도 맞고. 그래서 항상 시장은 좀 앞서가기는 하는데, 물론 시장이 뭔가 먼저 가서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그 지점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낙관 편향은 이제 제가 낙관 편향을 갖고 있죠. 그 차라리 편향에 빠지더라도 낙관 편향이 낫다, 막 이렇게 볼 수도 왜냐하면 있고.